안녕하세요. 저는 모렴치한 인간들 사이에서 탈출했던 여자입니다. 저는 유독 가족 운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제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빠가 계셨고 저희 아들도 있지만 제가 말한 운은 두 사람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유독 가족에 대한 사연이 많은 이곳에 저도 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됐어요. 이젠 다 지난 일이지만 그래도 기억을 더듬어가며 잘 적어볼 테니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어릴 적부터 엄마보단 아빠랑 더 친했어요. 아빠는 부동산에서 일하셨고 엄마는 회사원이었는데 가정적이었던 아빠와 달리 엄마는 항상 밖으로만 나돌았죠. 항상 밤늦게 귀가하던 엄마에겐 술 냄새가 따라다녔는데 그 냄새보다 더 싫었던 건 부모님의 다투는 소리였습니다. 늘 집안에 분란을 일으켰던 엄만 제가 16살 땐 바람같이 피어 아빠에게 이혼당하더군요. 집에서 내쫓긴 엄만 그 뒤로 단 한 번도 절 보러 오지 않았죠. 그런 엄마를 다시 마주했던 건 2년 뒤였는데 그렇게 술을 좋아하던 엄만 음주운전을 하다 운명을 달리했다고 해요.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든 생각은 엄마에 대한 연민이나 슬픔이 아니라 피해자가 없어서 다행이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전 엄마에 대한 정이 없었죠. 제가 사랑하는 부모님은 저희 아빠가 유일했습니다. 아휴, 선미야. 아빠가 그만 늦잠을 잤구나. 아휴, 우리 딸 밥 해줘야 하는데. 아빠, 오늘은 제가 아침 차려놨어요. 짜잔! 아빠가 좋아하는 김치볶음밥이에요. 맛있겠죠? 아이, 공부하느라 힘든 딸내미한테 아침까지 차리게 하고 아빤 빵점짜리 부모다. 미안해서 어떡하냐? 에이, 아빠가 빵점이에요? 100점, 아니 200점짜리 아빠죠. 맨날 아빠가 아침 저녁 다 차려주고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앤 친구들 중에 저밖에 없다니까요. 엄마가 빠지자 아빠 전 오히려 전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빤 딸인 제게 정말 헌신적이셨어요. 아빤 이혼할 무렵엔 자신의 부동산을 차리셨는데 아무리 일이 바빠도 항상 절 직접 차에 태워 등교시켜 주셨어요. 공부하는 우리 딸 힘들다면서요. 졸린 눈을 비비며 항상 제 아침도 영양가 가득하게 차려주셨고 아빠의 모든 생활 항상 절 중심으로 돌아갔죠. 아빠도 이제 연애도 하고 자유롭게 사세요. 아빠한테 늘 저밖에 없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 아파서 그래요. 부모 인생이 자식으로만 가득하면 됐지. 그게 뭐 가슴 아파. 누군 자식이 없어서 외로워도 하는데 난 선민이 덕에 복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저 하나만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다던 아빠께 전 항상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부동산을 운영하며 따로 투자도 조금씩 하시던 아빤 그 돈으로 절 여유롭게 대학까지 졸업시켜 주셨어요. 그런 아빠 아래서 대학도 졸업하고 직장 생활도 하던 전 20대 후반에 3살 연상의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는데요. 상견례도 하고 결혼식장까지 예약했건만 결국 전 파혼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왜? 그쪽 집안에서 너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잖아. 남자친구가 저희 엄마 얘기를 얼마 전에 자기 부모님한테 했었대요. 근데 그걸 듣자마자 그쪽 부모님이 엄청 반대를 하셨대요.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데 엄마가 그 모양이었으면 자식도 똑같지 않겠냐고요. 같은 여자니까요. 엄마가 그런 사람인 게 제 잘못도 아닌데 너무 속상해요. 그건 바로 제 엄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알게 됐기 때문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자기가 괜한 말을 한 것 같다며 미안해했지만 결국 나중엔 자신의 부모님의 말이 맞는 것 같다며 제게 이별을 통보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반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냐면서요. 전 그 뒤론 상처 때문에 연애를 안 하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너무 속상해 하시더군요. 선민이가 얼마나 괜찮은 앤데 너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던 그 사람들 때문에 이게 뭐냐.
아휴,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기회 있으면 누구라도 만나봐. 어? 너도 평범한 사람들처럼 가정도 꾸리고 자식도 낳으면 얼마나 좋니? 네가 잘 사는 모습을 봐야 아빠도 안심을 하지. 그쯤 상처도 많이 아물었던 전 아빠 생각에 당시 지인이 권유하던 소개팅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지인의 말대로 대화를 나눠보니 남편은 정말 착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동질감까지 느껴졌던 건 남편도 저와 같은 파혼의 아픔이 있었다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 집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전 여자친구 집은 좀 사는 편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버니까 서로 노력하면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 생각은 그게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그 집에서 반대당했어도 그 사람하고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식장까지 잡고 강행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 사람도 여기서 그만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헤어지게 됐어요. 그때로 부모님이 괜히 제게 많이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잘못도 아닌 일로 파혼당한 상처가 남 일처럼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이건 연애하다 나중에 들은 얘긴데 원래 시부모님은 함께 장사를 하다가 운이 따라주지 않아 2번이나 망하고 빚이 많이 생겼었다고 해요. 그래도 시부는 공장 경비를, 시모는 식당에서 일하며 빚은 다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돈보다도 사람을 봤던 전 착하고 배려심 많은 남편이 마음에 들어 애프터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몇 번 만난 이후 우린 정식 연인으로 발전했죠. 서로 추억과 신뢰를 많이 쌓아가던 우리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린 서로 조금 움츠러들었었어요. 둘 다 과거에 파혼당했던 기억이 떠올랐던 거죠. 하지만 다행히 저희 아빠도 시부모님도 사위와 며느리의 아픔을 따뜻하게 안아주셨답니다. 그 덕에 저와 남편은 파혼의 아픔을 이기고 100년 가약을 맺을 수 있었고요. 장인어른, 취미가 낚시시라면서요? 저 낚시는 잘 모르는데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다음에 가실 때 저도 따라가도 될까요? 자네가? 아이, 그럼 나야 좋지. 우리 선민 낚시는 영 재밌는지 모르겠다면 날 안 따라 나섰거든. 낚시터 가면 사이나 아들 데리고 오는 사람들 참 부러웠는데 나도 가서 자랑 좀 할 수 있겠네. 자네 덕분에. 아빤 결혼할 때 저희에게 신혼집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서울집 치고 그렇게 비싼 곳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울 외곽에 4억가량 되던 구축 아파트를 증여해 주셨죠. 원래 아빠가 투자 목적으로 사신 곳이었는데 저와 남편의 직장도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기에 통 크게 결혼 선물을 해주셨던 거예요. 남편은 그런 아빠에게 정말 감사해 하더니 결혼 후 아빠에게 잘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아빠는 사이가 아닌 아들이 생긴 기분이라며 그런 남편을 정말 예뻐하셨고요. 염서방, 자, 용돈이야. 밖에서 사람들 만나면 한 번씩 계산도 하고 그래. 항상 뭐 필요한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하고. 우와, 장인어른 정말 최고십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쓸게요. 아빠, 저희도 돈 버는데 왜 자꾸 돈을 주세요? 당신도 그래. 아빠가 주신다고 넙죽넙죽 계속 받아? 우리가 더 드려도 모자랄 파네. 얼른 다시 돌려드려. 아빤 사위에게 잘해주고 싶으셨는지 한 번씩 용돈도 크게 주시더군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너무 자주 주시기에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리려고 하면 남편은 이렇게 말하며 잽싸게 그 돈을 주머니에 넣곤 했어요. 아이, 어른이 주시는 돈 거절하면 그게 더 실례야. 안 그래요, 장인어른? 그럼. 그리고 남잔 항상 지갑이 두툼해하는 법이야. 염서방이 나한테 얼마나 잘하니. 그래서 예뻐서 주는 거니까 선민이가 이 아빠 마음 좀 이해해다오. 아빠가 좋다고 하시니 더 할 말은 없었지만 저는 그런 남편이 좀 철없게 느껴졌어요. 언젠가부터 남편은 아빠가 또 용돈을 주시지 않으려나 하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것이 눈에 보였거든요. 그래도 거기까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받았으면 돌려드릴 줄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편은 점점 저희 아빠에게 자꾸 돈을 아끼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 제가 결혼한 다음에 아들을 출산한 뒤로 점점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빠 생신 때 뭐 해드리지? 좋은 낚싯대 하나 사드릴까? 한 몇십 정도면 살 수 있던데. 몇십? 해마다 돌아오는 선물인데 너무 과하지 않아? 우리 벌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뭐? 당신이 여태 아빠한테 받은 용돈만 해도 얼만데 설마 그게 아깝다는 거야? 그리고 저번에 아버님 생신 땐 용돈으로 50만 원이나 드렸잖아. 어머님 아버님은 우리한테 용돈 같은 거 주신 적도 없는데 왜 우리 아빠한테만 아껴? 받는 건 우리 아빠한테 다 받으면서. 아니, 우리 부모님은 형편이 어려우시니까 무슨 날마다 좀 도와드리면 좋잖아. 근데 장인어른은 우리보다 돈이 훨씬 많으시니까 굳이 큰돈 쓰기보단 더 정성이나 마음으로 표현해도 좋지 않을까 해서 한 말이지. 우리 아빠한테 돈을 아끼려는 그 마음부터가 치사한데 무슨 마음을 표현해. 당신 처음에만 아빠한테 좀 잘하는 척 하더니 점점 당신 가족만 챙기려고 한다? 남편은 그런 거 아니라고 변명했지만 제 눈에 남편은 분명 변해갔습니다. 그런 남편이 괘씸해 아빠에게도 남편에게 용돈 같은 거 주지 말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아빠도 눈치가 있으셨는지 점점 제 말을 들어주셨죠. 그랬더니 더 괘씸하게도 남편은 서운한 기색이더군요. 점점 변하기 시작한 건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선 남편의 여동생인 신우인 점점 제 물건에 눈독을 들이더라고요. 결혼 전에 몰랐는데 신우인 한 직장에 진득이 붙어있질 못하고 일을 하다 말다 반복하던 사람이었는데요. 그에 비해 씀씀이는 작지 않아 항상 돈이 없었습니다. 거기까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제 물건에 욕심내는 모습이 불편해지더라고요. 새언니는 무지 비싼 화장품만 쓰는 것 같아요. 그 립스틱 저도 써보고 싶던 건데 한 번만 써봐도 돼요? 피부가 예민한 편이라 이거저거 다 시도해보다가 정착한 브랜드 제품만 쓰는 편이에요. 대신 엄청 아껴 쓰고 있고요. 그럼요, 써봐도 되죠. 아싸? 우와, 이거 완전 제 입술하고 찰떡 아니에요? 새언니, 나 이거 주면 안 돼요? 네? 가난하고 불쌍한 신우에게 한 번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처음엔 애교를 부리며 제 화장품이나 옷을 달라고 하기에 한두 번은 귀여워서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외동인 저로선 신우이가 동생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신우인 점점 당연한 듯 제 물건을 요구하더라고요. 몇 개 없어서 소중하게 들고 다니던 명품 가방이나 아빠에게 선물 받았던 지갑까지도요. 좋은 마음도 한두 번이 끝이지 그 이상은 버릇이 되겠다 싶어 저는 딱 잘라 거절했어요. 왜 처음엔 주고 지금은 안 줘요? 보통 사람은 한두 번 받는 것도 고맙고 미안해서 보답을 하지 아가씨처럼 당연하게 더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제 선의는 딱 두 번이 끝이었어요. 아가씨가 저한테 고맙다고 커피라도 한 잔 사준 적 있어요? 없잖아요. 가는 선의가 있으면 오는 선의가 있어야 훈훈함도 계속되는 거라고요. 새언니는 집도 잘 살잖아요. 네? 가족끼리 1억이에요? 저 그럼 빌려라도 주세요. 네? 빌려가봤자 안 줄 게 뻔한 것 같아 저는 신우의 징징거림을 끝까지 거절했어요. 남편은 그런 제게 은근히 서운해했는데 그런 남편이 더 어이가 없더라고요. 가족이면 뭐든 다 퍼줘야 돼? 그럼 당신 용돈 줄이고 모아서 아가씨 명품백 사줘. 그럼 되잖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무 말도 못할 거면서 왜 꼭 저에게만 희생을 바라나 싶더라고요. 그러다 한 번은 밖에서 다 같이 만나 외식을 했던 날 슬쩍 제 가방을 들고 도망가 버린 거 있죠? 저녁에 약속이 있다며 제 물건은 저 몰래 비닐봉다리 다 옮겨서 두고 갔더라고요. 그날 저녁 중요한 약속이 있어 들고 나갔던 건데 정말 기가 찼죠.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새언니,
어떻게 가족을 경찰에 신고할 수가 있어요? 가족이 훔쳐간 건 도둑질이 아니라고 누가 그래요? 그러게 왜 사람 물건을 말도 없이 훔쳐가요? 전 신우일 바로 경찰에 신고해버렸어요. 지금 잡아두지 못하면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았거든요. 결국 일은 잘 해결되긴 했지만 신우인 울며 불며 절 원망했죠. 게다가 시부모와 남편까지 저더러 냉혈한이라고 하더라고요. 애가 철이 없어서 실수 좀 한 거 가지고 어떻게 경찰을 불러? 당신 우리 가족을 가족이라고 생각은 하는 거야? 그냥 애 돌아오면 말로 잘 타이르면 될 걸. 정말 너무하는구나. 애가 그렇게 가지고 싶어 하면 그냥 가끔 빌려주면서 사이좋게 지냈으면 될 거 아니냐. 가족끼리 꼭 그렇게 했어야 됐어? 정 가지고 싶었으면 자기도 모아서 살 생각을 해야죠. 자꾸 가족 하시는데 전 아가씨가 진짜 제 동생이었으면 경찰에 신고도 하고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홍군형도 내줬을 거예요. 가족이면 뭐든 다 용서되는 줄 아는 그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 뒤 신우인 더는 제 물건을 넘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 몰래 계속 남편에게 용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시부모는 신우이보다 더했습니다. 처음에만 해도 두 분은 항상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더 잘 살았어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자식들에게 너무 해줄 게 없구나. 너 볼 때마다 며느리한테 용돈도 턱턱 주고 싶은데 못난 시부모라 너무 미안하다. 우리가 무슨 염치로 네가 주는 용돈까지 받겠니? 자식이나 며느리가 뭔가 해드리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께 오히려 더 많이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두 분께 자주 용돈도 쥐어드리고 여행도 모시고 다녀왔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태어나고 제가 직장에 복직하게 되면서 두 분 또한 점점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아이, 명절인데 용돈이 좀 적지 않니? 다른 집 자식들은 막 100, 200씩 턱턱 준다는데 조금만 더 주면 안 되겠어? 시부모는 저와 남편이 주는 용돈에 만족하지 못하고 은근히 더 많은 돈을 요구하더군요. 저희도 예산이 있으니 적당히 거절하긴 했는데 나중에 나의 다달이 용돈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에휴, 요즘 내가 허리가 안 좋아져서 식당 일을 길게 하기가 힘들구나. 좀 쉬거나 일하는 시간이라도 좀 줄이고 싶은데 그럼 또 생활비가 부족하고 혹시 너희가 한 50만 원씩만 매달 좀 보태주면 안 되겠니? 그래, 미야. 나도 요새 공장 직원들 갑질이 심해져서 너무 서러워서 일을 하기가 싫어. 너희가 조금만 보태주면 좀 쉬면서 다른 일자리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둘 다 일을 그만두려면 50은 택도 없고 최소한 100만 원 정도는 어떻게 안 되겠냐? 허리가 아프다던 시모는 평소에 지인들과 등산도 자주 다니고 일주일에 3번씩 동네 에어로빅 학원도 다니던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예전에 시부가 일하시는 곳에도 볼 일이 있어 한번 들렸었는데 직원들이 엄청 깍듯하게 시부께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명절마다 선물 세트도 싸구려도 아닌 고급 세트로 받아오시는 걸 보니 사장이 직원을 차별하는 분도 아닌 것 같았고요. 그런데 일을 하기 싫다고 용돈을 100만 원씩 달라니 정말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맞벌이하고 애 키우느라 그럴 만한 사정은 안 될 것 같아요. 허리 아프시면 좋은 병원 좀 알아봐 드릴까요, 어머님? 아버님 이직하실 만한 다른 경비일도 제가 한번 알아볼까요? 아니, 우린 그냥 돈으로 도와주면 되는데 그런 건 필요 없다. 근데 너희가 왜 돈이 없어? 집 대출금이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혹시 사돈께서 도움 좀 안 주시니? 집도 좋은 데 사시고 돈도 잘 버신다며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한테 생활비 같은 거 안 주셔? 정중하게 거절한 제 말에 돌아온 시부의 말을 듣고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큰 돈을 우리에게 요구했나 했더니 시부모는 저희 아빠를 믿고 그랬던 거더라고요. 더 기가 막혔던 건 옆에서 자신의 부모 말을 거들던 남편이었죠. 여보,
양가 다 똑같이 소중한 부모님이라지만 우리 부모님은 장인어른이랑 다르게 형편이 안 좋으시잖아. 장인어른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우리 부모님도 좀 편하게 지내실 수 있지 않을까? 나 우리 부모님 볼 때마다 너무 가슴 아파서 그래. 우리 가족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빠 돈으로 어머님 아버님을 도와드리자는 소리야? 매달 100만 원씩이나?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그리고 두 분도 참 너무하시네요. 저희 아빠가 돈이 많든 적던 간에 저희 아빠는 엄연한 남이에요. 왜 저희 아빠가 힘들게 버신 돈을 두 분이 마음대로 넘보세요? 저 정말 불쾌합니다. 너무 화가 나 소리를 빽 지르고 시댁을 나와버렸네요. 시누이도 시부모도 다 문제였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남편 아니겠습니까? 저 몰래 시누이나 시부모에게 돈을 보내다가 들켜 다툰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아빠가 자신에게 점점 용돈을 챙겨주지 않자 삐진 건지 저희 아빠는 잘 챙기지도 않기 시작한 남편이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갈수록 우리 사이엔 다툼이 늘어만 갔죠. 당신도 당신 가족도 진짜 이상해. 아니, 어떻게 우리 아빠 돈을 마음대로 넘봐? 넘보다니. 아니, 그냥 다 같은 가족이니까 돕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말해본 거지. 나야말로 당신한테 서운해. 장인어른 형편이 어려우셨으면 당신 두 발 벗고 나서서 도왔을걸? 그래도 염치 없이 남의 집 돈까지 넘보진 않았을 거야. 그럼 당신은 우리 아빠 위해서 당신 부모님한테 다달이 100만 원씩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못하지? 내가 당신 보면서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 갈수록 당신 진짜 가족은 나랑 우리 애가 아니라 본가 식구들 같다는 거야. 게다가 당신 우리 아빠한테도 요새 대면대면 하잖아. 여태 우리 아빠를 돈으로만 봤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제발 당신 가족한테 돈 좀 그만 퍼줘. 아니다. 당신은 말로 해서는 안 될 인간이지. 나한테 당장 경제권 내놔. 안 그럼 나 우리 결혼 진짜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볼 거야. 저는 남편이 시댁에 저 몰래 돈이라도 계속 못 주게 하기 위해 경제권을 요구했어요. 남편은 당황해하며 반발했죠. 우리한테 애도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고작 가족 좀 챙긴 일로 이혼이라니. 그놈의 가족. 그놈의 가족이란 말 정말 지긋지긋해. 그럼 우리 아빤 가족도 아니야? 왜 우리 아빠는 안 챙기려고 하면서 당신 가족만 챙기길 바래? 난 진짜 거실에 저 사진도 이제 꼴도 보기 싫어. 남편에게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다 제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저희 집 거실엔 가족 사진 액자가 2개 걸려 있었는데요. 저희 아빠와 남편과 저희 아들까지 넷이 찍은 사진 1장, 또 시댁 식구들과 저희 가족까지 6식구가 찍은 사진 1장이었어요. 시댁 식구들과는 사진을 좀 늦게 찍었는데 남편은 그 사진을 아빠 찍었던 사진보다 훨씬 크게 인화해 액자를 맞춰 아빠 찍은 사진 옆에 나란히 걸어놨더라고요. 왜 액자 크기가 저렇게 다르냐고 따지자 그냥 사람 수가 많으니 크게 인화됐다며 우물쭈물했지만 남편의 그 속내를 제가 몰랐겠습니까? 남편은 그렇게 갈수록 저희 아빠에게선 받기만 하고 자기 가족만 끔찍이 생각하던 인간으로 변했던 거예요. 제가 알아서 아빠를 챙기기도 했고 나중에 유치하게 아빠 찍은 사진도 크게 인화해 다시 걸어놓긴 했지만 부부끼리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인가 아주 현타가 오더라고요.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꼴도 보기 싫다고 한 사진이 바로 시댁 식구들과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남편과 다투다 그 사진을 보니 정말 부하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제가 그렇게 이혼 따위 두렵지 않다며 사납게 말하자 남편은 결국 풀이 주고 경제권을 내놓게 됐죠. 우리 가족이 언제부터 서로 이렇게 각박해졌는지 원. 내 친구들은 자식 덕에 편하게 살면서 여행도 다니고 한다는데 난 이게 무슨 꼴인지. 오빠가 번 돈을 자기가 뭔데 가족들한테 주지도 못하게 하고 진짜 어이없어. 그 뒤 시댁 식구들은 대놓고 저 들으라는 듯 저렇게 투덜대더라고요. 경제권 문제로 더 이상 남편이 저 몰래 시댁 식구들에게 돈을 주지 못했으니 당연히 불만이 생겼겠죠. 전 참지 못하고 이렇게 소리친 뒤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다른 집 시부모님은 며느리한테 옷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고 그렇게 공주 대접해준다는데 전 시집 와서 ATM 기기 취급만 받고 아주 서러워 죽겠네요. 그리고 부부 돈은 공동 재산인 거 모르나 봐요, 아가씨? 왜 아가씨가 남의 남편 돈을 탐내요? 저 불편해서 여기 못 있겠네요. 이만 가겠습니다. 그 뒤 전 시댁에 거의 발길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어떻게 자기 가족에게 그럴 수가 있냐며 저와 똑같이 친정에 잘 가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너무 정이 떨어져 솔직히 더 같이 살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딸의 결혼 생활이 불행으로 향해가는 모습을 보며 아빤 정말 많이 안타까워하셨죠. 애를 생각해서라도 이혼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무조건 참고 살라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봐야 나중에 애한테도 네가 할 말이 있는 거야. 에휴, 나랑 다르게 너만은 잘 살길 바랬다만 염서방이 그런 모렴치한 사람인 줄 누가 알았겠니? 그런 아빠를 생각해 전 그래도 이혼을 결정하는 일에 신중했던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제가 결혼한 지 고작 5년 만에 벌어진 일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전 아빠의 전화를 받고 그만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뭐라고요? 아빠가 뭐에 걸려요? 췌장암이라는구나. 이미 암이 번질 대로 번져서 수술도 힘든 상황이래. 치료는 시도해보겠지만 여명이 반년도 남지 않은 것 같다고 한다. 건강에 이상을 느꼈던 아빤 혼자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으셨었다더군요. 제가 걱정할까봐 저에게 아무 말씀 않고서요. 그 결과 아빤 췌장암 4기 판정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절망적인 소식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췌장암이 증상이 없는 병이라지만 어떻게 사람 몸이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존재를 감출 수 있었단 말입니까? 인터넷을 찾아보니 저희 아빠 같은 경우가 꽤 있던데 그래도 왜 하필 저희 아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건지 하늘이 다 원망스럽더라고요. 아빠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어요. 아유, 왜 회사를 쉬어? 언제까지 아빠가 투병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 될걸. 싫어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전 아빠 옆에 있을 거예요. 제가 아빠 꼭 낫게 해드릴 거예요. 효도할 수 있는 날이 오래 남았다고 생각했건만 아빠의 남은 날이 그렇게 짧았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빠 옆에 더 붙어있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항암 부작용으로 힘들어하는 아빠 곁에부터 정성을 다해 간병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집을 오가야 하긴 했지만 될 수 있는 한 계속 아빠 옆을 지키고 있었죠. 장인어른, 제가 그동안 너무 못나게 굴었죠?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사위 노릇을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래도 양심은 있었는지 남편은 종종 아빠의 문병을 와 흐느껴 울더라고요. 저와 사이가 멀어졌던 시부모도 그래도 몇 번 문병을 와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시누이도 함께였죠. 그동안 사이가 어땠던 간에 그땐 정말 고맙더라고요. 전 아빠를 간병하며 제발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하지만 결국 아빠는 투병한 지 4개월 만에 치료를 중단하고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었죠. 편안한 여생을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최선이라는 의사의 말에 무너지는 마음으로 한 선택이었어요. 아빠, 기억나세요? 엄마랑 이혼하시기 전에 아빠가 저한테 곧잘 해주셨던 곰돌이 모양 오므라이스요. 이제 하는 말이지만 그거 진짜 못생겼었어요. 기억나다 마다 김을 오려서 눈썹 만들고 계란 흰자랑 김으로 눈동자 모양을 냈었지. 집에 영 관심 없던 네 엄마 대신 너한테 엄마 노릇 아빠 노릇 다 해주려고 얼마나 내가 애를 썼던지. 그걸 소풍 도시락으로 싸주던 날엔 너한테 괜히 미안했다. 친구들한테 놀림 받을까봐. 내가 생각해도 그건
너무 못생겼었거든. 미안하긴요. 전 오히려 그 서툴게 만들어진 오므라이스에서 아빠의 사랑을 많이 느꼈었어요. 서툴러도 절 위해 항상 애써주신 아빠 마음이 느껴졌으니까요. 얼른 건강해져서 집에 돌아가요, 아빠. 저한테 딱 한 번만, 그 오므라이스 한 번만 다시 만들어주세요. 그래, 그래. 내가 꼭 힘내서 너 오므라이스 만들어주러 집에 가마. 내가 선미 널 두고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니? 전 아빠 옆에서 끊임없이 희망에 대해 말했습니다. 아빠 또한 힘없이 웃으며 그래 내년엔 여행 가자, 내후년엔 유람선을 타러 가자 등등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던 제 말에 맞장구를 쳐주셨죠. 그리고 그런 아빠는 결국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겨진 지 한 달 만에 조용히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꼭 행복해져야 한다 우리 딸 이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서요. 아빠 없으면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저 무서워요. 장례식 때 오열하던 제 곁을 남편은 굳건히 지켜주었어요. 항상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사이가 멀어졌던 사람인데 그땐 참 든든하더라고요. 시부모도 시누이도 장례식장에 찾아와 절 위로해 주었죠. 이후 전 아빠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아빠의 재산과 사시던 아파트를 다 합치면 15억 정도 되더라고요. 아파트가 당시 시세로 9억 정도 됐었거든요. 또한 전 아빠가 몰고 다니시던 비싼 외제차도 물려받게 되었죠. 아빠의 유품을 정리한 전 남편과 함께 아빠 차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차를 끌고 오는 내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아빠 무지하게 출세하지 않았냐? 살면서 한 번은 이런 고급차 한번 몰아보고 싶었는데 아빠는 이제 소원 성취했다. 평생 꿈이었다던 외제차를 사던 날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가 생각났거든요. 남편은 자꾸만 눈물 흘리던 제게 손수건을 건네주며 절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주말인데도 남편이 집에 없더군요. 장례 치르랴 마음 추스리랴 힘들어서였는지 그날 전 아침부터 몸살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약을 좀 사다 달라고 부탁하려 했는데 집엔 아이 말곤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화장대 위를 보니 어제 제가 올려둔 아빠 차의 차키도 함께 없어졌지 뭐예요. 전 뭔가 싸한 느낌에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은 제게 시댁에 가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시댁에 갔다고? 근데 당신 우리 아빠 차 끌고 갔어? 맞아. 실은 장인어른 차 우리 아버지 드리려고 온 거야. 뭐? 아니, 그걸 왜 아버님을 드려? 우리 아빠 차인데. 아니, 이제 장인어른도 안 계시고 당신은 원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잖아. 근데 이 비싼 차를 차고에만 두기 너무 아깝지 않겠어? 그리고 실은 우리 아버지 소원이 외제차 타시는 거였거든. 우리 아버지 지금 몰고 다니시는 차 10년도 더 된 고물인 거 알지? 그래서 겸사겸사 이번에 아버지 소원 좀 이뤄드리면 좋을 것 같다 그랬어. 우리 아버지 차 보더니 엄청 좋아하시더라. 어차피 주인 잃은 차인데 이럴 때 효도하면 좋지 않겠어? 생각 없이 해맑아 보이던 남편의 말에 정말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 뒤에선 고맙다 애미야 잘 쓰마 하는 시부의 목소리까지 들리더군요. 자기들이 뭔데 저희 아빠의 차를 가로챈단 말입니까? 순식간에 남편에 대한 고마움이 사라지고 분노가 차올랐던 전 소리를 빽 지르고 말았어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왜 나랑 상의도 없이 우리 아빠 차를 아버님을 들여? 당장 도로 가져와. 아니 여보 화났어? 아니 어차피 놀릴 바엔 우리 아버지 드리는 게 낫잖아. 아니, 나도 당신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서 차 가져온 건데. 내가 말했지? 우리 아빠 돈으로 당신 가족 챙길 생각하지 말라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아빠 유품을 당신 멋대로 아버님을 줘? 빨리 도로 가져오지 못해? 여보, 그러지 말고 그동안 당신 눈치 보느라 부모님께 해드린 것도 없는데 이거라도 드리자. 어?
아우, 배 아파. 여보, 나 배가 너무 아파. 이따 다시 전화할게. 당황한 남편은 설득이 통할 것 같지 않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전화를 끊더군요. 그리고는 제가 다시 몇 번이나 건 전화를 일절 받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런 인간을 남편이라고, 저 염치 없는 인간들을 그래도 가족이라고 알고 산 제가 한심해 미칠 노릇이었죠. 바로 시댁에 쫓아가고 싶었지만 몸살에 걸린 몸이 말을 듣지 않더군요. 결국 전 집 서랍을 뒤져 우선 남아있던 약을 먹고 쉬기로 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저녁에 이런 문자를 한 통 보냈더라고요. 아버지가 외제차 생기셨다고 너무 신난 나머지 양주까지 사오셨어. 축하하고 싶다고.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그냥 우리 아버지 드리자. 어? 그리고 나도 아버지랑 술 한잔 하느라 그냥 여기서 자고 내일 집에 갈게. 미안해. 사랑해, 여보. 화 풀고 내일 봐. 저희 아빠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쏟던 모습은 이미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부하를 내리눌렀죠. 그리고 다음날 눈을 뜨니 다행히 몸이 개운하더라고요. 전 아침에 친한 친구 집에 잠시 아들을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시댁으로 달려갔더니 다들 일어나 아침을 먹고 정리 중인 것 같더라고요. 어? 여보, 아침부터 여길 왜? 할 말 있어서 왔다. 왜? 어머님, 아버님, 제가 드릴 말이 좀 있어서 아침부터 좀 찾아왔어요. 제 화난 표정을 보더니 남편은 슬쩍 움츠러들더군요. 시누인 새침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시부모는 슬쩍 제 눈치를 보며 헛기침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부는 자신이 먼저 할 말이 있다며 운을 뗐습니다. 마침 잘 왔구나. 우리도 용건이 있으니 내가 먼저 말하마. 실은 어제 술 마시면서 가족 회의를 좀 했었거든. 회의요? 그래. 저기 우리 사이가 그동안 좀 소원해지긴 했다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너한테 남은 유일한 가족 아니겠냐. 나랑 네 시애미가 이젠 네 유일한 부모 아니냐고. 어? 그런데요? 너한테 괘씸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른이니 혼자 남은 널 가족으로서 잘 품어주려고 한다. 무릇 가족이란 함께 살 때 더 끈끈해지는 거 아니겠니? 그래서 말인데 사돈 어른이 사시던 그 집 9억 정도 한다며? 그거랑 너네 집 팔고 우리 전셋집도 빼서 우리 다 같이 큰 집 구해서 사는 거 어떠냐? 그 돈 다 합하면 강남은 못해도 서울의 넓은 브랜드 아파트 하나엔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 그 용건이라는 게 정말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전날 밤 머리를 맞대고 저희 아빠의 재산에 대해 의논을 했었더라고요. 시부의 황당한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돈 어른 현금 자산만 해도 꽤 되는 것 같던데 우리 그 돈으로 다 같이 넓은 가게 얻어서 큰 한정식집 한번 해보는 거 어떻겠냐? 네 시애미가 요리도 잘하지 않냐? 네 시누이랑 난 서빙하고 카운터 보고 하면 되지 않겠어? 가족 식당, 이거 말만 들어도 낭만적이지 않냐? 가족끼리 똘똘 뭉치고 살아야 너도 안정감 생기고 좋지. 맞아, 여보. 장인어른이 마지막에 당신 걱정을 얼마나 하셨어. 이렇게 장인어른 없이도 가족들과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 하늘에서 분명 행복해 하실 거야. 말이 가족 운영이지 시부모와 당시 백수던 시누이 셋이 가게를 차려 운영하고 싶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옆에서 거들던 남편도 눈을 반짝이며 절 보던 시모와 시누이도 정말 역겹더군요. 그 와중에 아빠 차를 내놓을 생각도 절대 없어 보였죠. 전 헛웃음을 지으며 그 빈대 가족에게 말했어요. 우리 아빠가 내가 등골 빨아먹히고 사는 모습을 행복하게 바라보실 거라고? 야, 염동진. 너 이러려고 우리 아빠 장례식에서 그렇게 슬픈 척하고 문병 와서 갑자기 잘하는 척했니? 어? 우리 아빠 재산 가져다 쓸 생각에 효심이 절로 생기디? 어? 아니, 꼭 그랬던 게 아니라 어쨌든 가족이니까 장인어른 유산 당신하고 나랑 같이 쓰는 게 맞긴 맞잖아. 나 장인어른 투병하시는 동안
당신 대신 애도 잘 돌봤고 장인어른께 사위노릇도 했어. 장례식 때도 우리 가족도 장인어른 문병도 몇 번이나 갔었다고. 그렇게 가족된 도리 했으니까 당연히 나한테도 권한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 때문에 반짝 사위 도리하려고 했다는 거 맞잖아.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만 말하지 말고, 어? 나도 장인어른 돌아가신 거 슬퍼. 나도 장인어른 좋아했다고. 근데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이고 이젠 산 우리 부모님을 챙겨야지. 당신한테 남은 가족은 이제 우리뿐인데 당신도 좀 베풀고 나누면서 사이좋게 살면 얼마나 좋아. 세상에 가족만한 존재 없다. 어? 맞아요, 새언니. 새언니 너무 계산적이에요, 가족끼리. 끝까지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던 그놈과도, 그놈 가족과도 더는 말 섞을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 그들을 보며 말했어요. 이런 쓸데없는 입실은 그만하자. 저기 아버님 외제차 가지는 게 평생 소원이라고 하셨죠? 근데 제가 그거 못 드리겠고요. 대신 다른 선물 드릴게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도 줄 다른 선물 가져왔어. 선물이라는 제 말에 다들 의아한 표정으로 절 바라보더라고요. 전 가방에서 준비해간 물건을 남편 면상에 던져버렸습니다. 뭐야 이게? 이혼 서류? 아니 여보, 장인어른 보내드린 지 얼마나 됐다고 무슨 이혼이야. 당신 그제까지만 해도 나한테 막 고맙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틀 만에 이혼서를 던진다고? 기다려봐, 하나 더 있으니까. 전 크게 당황하던 남편의 말을 자르고 준비해간 물건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서 챙겨간 가위로 그걸 마구마구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손에 남은 잔해들까지 전부 그들에게 뿌려버렸죠. 그 물건은 바로 저희 집 거실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이었거든요. 시댁 식구들과 함께 찍었던 가족 사진을 액자에서 꺼내 가지고 갔던 거예요. 저는 산산조각난 사진의 잔해를 보며 멍 때리고 있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랑 저 인간이 살고 있는 집, 저희 아빠가 저 주신 집인 거 알죠? 그런 집에 이 빈대 같은 집 식구들 사진 남겨놓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 조각조각난 사진처럼 제 결혼 생활도 끝났습니다. 사진은 저 빼고 다시 찍든가 하시고 전 이만 이 수준 떨어지는 집에서 빠질게요. 아니, 애미야.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가족끼리 여유가 있으면 좀 돕고 살자고 했다고 지금 이런 해괴한 짓거리 벌이는 거야? 왜 도울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이 집 식구들은 자기들이 먼저 도와라 베풀어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걸 바로 빈대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전 저희 아빠가 힘들게 모은 돈 그쪽들한테 뜯기면서 살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뜯어먹고 살든 동냥을 하며 살든 그건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 아빠 돈에 군침 그만 흘리고요. 여보, 당신 지금 좀 너무 흥분했어. 우선 그 흥분부터 가라앉히고. 아니, 난 지금 머리가 너무 맑은데. 난 그래도 애랑 나 걱정하는 우리 아빠 생각해서 이혼은 최대한 신중하려고 했어. 그래서 머리가 너무 아팠는데 오히려 이렇게 이혼 결심하고 나니까 너무 후련해. 야, 염동진. 넌 애초에 누구랑도 결혼해선 안 되는 인간이었어. 그렇게 네 가족이 소중하면 평생 네 가족만 챙기면서 살아. 엄한 사람 벗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알았어? 이 시간부로 우리 집에 발도 들일 생각 마. 짐은 다 여기로 보내줄 테니까. 여보. 전 절 붙잡으려고 달려오던 그놈을 냅다 바닥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곤 그놈이 나동그라진 새 마침 탁자 위에 올려져 있던 아빠 차키를 들고 나와버렸죠. 다행히 차는 시댁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었기에 전 아빠 차를 끌고 집으로 재빠르게 돌아올 수 있었네요. 눈앞에서 큰돈이 사라지게 생겼으니 그들이 그대로 포기했겠습니까? 남편은 바로 제 뒤를 쫓아 비밀번호가 바뀐 문을 열지도 못하고 문을 쾅쾅 두드리더군요. 여보, 갑자기 이러면 어떡하라고? 나한테도 변명할 기회는 줘야지. 난 그럴 기회를 당신한테 그동안 수도 없이 줬어.
더는 당신한테 실망할 시간도 아까우니까 가. 이 집도 바로 부동산에 내놔버릴 거니까. 겨우 밖이 잠잠해지자 전 그놈이 포기하고 돌아간 줄 알았어요. 전 아이를 데리러 가기 위해 다시 집 밖으로 나왔는데요. 기가 막히게도 남편이 현관 밖에 들어 누워 있지 않겠어요? 드디어 나왔네, 당신. 여보, 난 이렇게 이혼 못해. 정 날 버리려거든 나 밟고 지나가. 당신이 나 용서해준다고 할 때까지 난 여기서 꿈쩍도 안 할 거. 아! 전 그놈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신발을 신은 채 그놈의 배를 꾹 밟고 지나쳤네요. 그렇게 애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더니 이번엔 남편뿐 아니라 시부모까지 찾아와 있더라고요. 예, 애미야. 그래, 우리가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 우리 생각만 했어. 너도 아직 마음 추스려고 하려면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 우리가 마음이 앞서서 널 너무 몰아붙였다. 이사 얘기는 없던 걸로 하자. 어? 그리고 가게 차리는 일도 네 마음 다 추스르면 그때 차차 다시 얘기해보는 걸로 하고 우선 마음 좀 풀거라. 솔직히 우리 애가 효자인 게 그렇게 잘못한 일만은 아니잖아. 맞아, 여보. 그냥 내가 힘들게 사는 우리 가족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그랬던 거지. 막 장인어른 재산을 탐냈던 게 아니야.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이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빙빙 돌려 말해도 결국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멋대로 탐내는 건 잘못인 겁니다. 난 그렇게 끈끈한 당신네들 가족 사이 더 느껴서 고생할 마음 없으니까 당장 돌아가세요. 당신도 빨리 안 가? 나 진짜 경찰 부른다. 단체로 이렇게 몰려서 이러는 거 나한테 위협을 가하는 행동으로도 볼 수 있어. 그렇게 한참을 대치하며 서 있다. 결국 제가 정말 경찰을 부르려고 하자 그들은 황급히 줄행랑을 쳐버리더군요. 제가 한다면 한다는 걸 이미 전에 봐서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후 전 남편의 짐을 전부 시댁으로 보내버렸고 버티던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그 결과 남편은 결국 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 와중에 애는 자기가 데려가겠다고 난리를 쳤는데 받을 수 있는 양육비가 생각보다 적은 것 같자 바로 애를 포기해버리더라고요. 정말 끝까지 찌질한 인간이었네요. 전 그놈과 살던 집을 팔고 아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구석구석 아빠와의 추억이 가득한 그 집에서라면 항상 아빠와 함께라는 마음이 들 것 같았거든요. 꼭 행복해지라는 아빠의 유언을 지키려 이혼을 결심했던 제게 거실에 놓인 사진 속 아빤 잘했다 우리 딸 하며 칭찬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편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전 남편은 아직도 찌질하게 제게 매달리려고 하더군요. 면접 교섭권 때문에 아이를 한 번씩 보여주고 있는데 자꾸만 제게 미련을 보이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 전 시부모는 둘 다 힘들다며 기어코 일을 그만뒀다는데 전 남편은 혼자 가족들 모두를 부양하며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시누이도 벌써 백수가 된 지 1년째라고 하니까요. 그런 그놈을 저는 딱 한마디로 정리해버렸죠. 주제 파악 좀 해. 애 아빠 아니었으면 난 당신 상종도 안 했어. 그리곤 전 남편을 정말 벌레 보듯 바라봤더니 그 눈빛에 상처를 받았는지 그 뒤론 제게 더는 매달리는 신용도 하지 못하더군요. 이혼 후 하나 더 알게 된 기막힌 사실이 있었어요. 제게 그놈을 소개시켜줬던 지인은 제 이혼 소식을 듣고 정말 미안해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얼마 전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인데 그놈은 파혼 이유도 제게 거짓말을 한 거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 여자 집이 좀 잘 살았는데 결혼 전부터 온 식구가 그 집안에 빈대 붙으려고 하고 대놓고 돈을 요구해서 파혼당한 거였대. 아마 선미 씨한테 또 그러면 파혼당할까 봐 적어도 애가 태어날 때까진 본색을 숨긴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선미 씨. 나도 정말 그 인간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냥 그놈은 변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절 속였던 거였습니다. 기가 막히긴 했지만 그런 비열하고 빈대 같은 집안에서 더 늦기 전에 빨리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이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저희 앤 자기 아빠 친가의 못난 영향을 받지는 않을 테니까요. 비록 이혼했지만
전 혼자 아이를 잘 키우며 잘 살아가려고 합니다. 조금 두렵긴 하지만 힘들 때마다 아빠를 떠올리며 잘 헤쳐나가려고 해요. 아빠가 그러셨듯 저도 현명하고 강한 부모가 될 수 있다고 믿으면서요. 하늘에서 아빠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딸이 되도록 아주 노력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곳 사연들을 들어보면 가끔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들은 가족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억지를 설득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더군요. 가족 간에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건 상대방을 진심으로 아끼고 위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기본도 없이 그저 받기만을 바라고 희생해 주기만을 바라는 건 가족이란 이름 뒤에 숨은 욕심이 아닐까요? 일방적인 요구 끝에 남는 건 가족의 와해뿐이라는 걸 그들이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은 그럼 이만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네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만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